자, 강의 시작해 볼까요? 요번 강의는 이제 김홍혁 교수님 민사집행법 책으로요. 이제 수강 대상은 공지한 대로 이제 현직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민사집행법을 따로 이제 깊게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라든가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렇게 이제 민재실에서 다루는 부분들 위주로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준비하시고 시험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저도 이제 처음 변호사 할 때도 많이 겪었지만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집행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안 되셔서 대부분 보면 이제 제 수업 듣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가끔씩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집행법 강의를 따로 좀 공부하고 싶은데 따로 이렇게 들어야 될 만한 강의 같은 게 소개해 줄 게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10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연수원 수료하면서 강의를 시작한 게 이제 그때 이제 연수원 예비과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민사집행법을 처음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제일 처음 한 게 집행법 강의였는데 오랜만에 이제 실무 현직 변호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교재 부분들에서는 이제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은데 이제 저도 이제 기존에 교재가 있었지만 이제 예전에는 연수원 교재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너무 이제 양이 많은 교재를 잡기는 그렇고 해서 김홍익 교수님 교재를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600페이지 조금 안 되니까 총 한 10회 정도 해서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그렇게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집행 실무를 많이 하시게 돼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시간이 안 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최근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좀 잡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요청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설강하게 된 거니까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수험생 시절로 돌아가서 책의 밑줄도 좀 긋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제 목차를 좀 볼까요? 그래서 목차에서 머리말 뒤에 차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이 그러니까 2002년도 법 개정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강제집행이 민사소송법 안에 있었죠. 근데 2002년도에 민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집행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사집행법이 따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건데 그럼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그 차례 부분 보시면 총론에 이제 민사집행 어디나 최근 저 총론은 일반론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이건 좀 이따 따로 보실 거고 그래서 제2관에 내려가 보시면 민사집행의 종류에 보면 로마자 1번부터 보세요. 강제집행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체계를 잘 잡아놔야 되는데 강제집행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 그래서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형식적 경매라는 게 있죠. 이제 형식적 경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전 처분으로서 보전 처분. 그래서 보전 처분 또는 보전 소송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의 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차례의 맨 밑에 2관에 민사집행의 종류를 보면 강제집행,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임의경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366조 할 때 강제경매하면은 관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하면 366조 저당권에 대한 경매일 때 그럴 때 임의경매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강제집행에서 이제 강제경매하고 이제 강제관리가 있죠. 강제관리.
그래서 이제 법조문상으로는 담보권 실행 경매인데 이게 기니까 소위 말해서 강학상 임의경매라고 하죠. 강제 경매에 대응해서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형식적 경매가 뭔지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체계를 한번 잡을 거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로마자 4번에 보전 처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전 처분 또는 뭐 보전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사 집행의 체계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뭐 이상, 뭐 이제 신의칙 이런 것들은 뭐 다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 3절에 다른 절차에서 뭐 도산 절차는 통합도산법을 뭐 따로 배워야죠. 따로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그다음에 체납 처분은 뭐 몇 가지는 체크를 할 거예요. 나중에 뭐 배당 순서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 4절에 뭐 기본 원칙에서 뭐 우리가 민소법에서 봤던 뭐 처분권주의 이런 말들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일반원이고, 그다음 2장에 가서 보시면 민사집행의 주체로서는 집행기관으로서 로마자 1번의 집행관과 로마자 2번의 집행법원, 3번의 1심법원. 그러니까 1심법원은 이제 수소법원을 말하는데, 그래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그다음에 1심 수소법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세 가지.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관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절차들을 나중에 보시면 뭐 자동으로 이건 집행관이 하는 거고, 이제 이건 집행법원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뭐 뒤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2절의 집행의 당사자. 우리가 이제 민소법에서도 보면, 그 민법도 그렇잖아요. 민법도 맨 앞에 보면 권리의 주체에서 뭐 자연인, 법인 뭐 이렇게 태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송에 가서도 당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의 당사자로 가서 로마자 2번에 보면 민소법에서 배웠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사자 확정.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가 로마자 3번에 능력이 있는지, 소송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 적격이 있는지 이런 거 따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소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 맨 밑에 로마자 5번에 보면 이제 소송 대리, 우리가 소송상 대리에서 민소법에서 보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 민사집행의 객체 대상은 이제 책임재산,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재산 있고, 그 다음 이제 유한책임은 뭐 한정승인하게 되면 뭐 유한책임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거,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보신 내용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총론이고, 그러면 2편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강제집행,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강제집행 중에서 목적물이 부동산, 유통산, 채권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민사집행의 거의 뭐 이제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1장의 강제집행 요건으로 가서는 이제 강제집행은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저당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받아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있어야죠. 즉 1절의 집행권원에 보면 민소법에서 배웠던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의 집행권원에 뭐 확정된 종부 판결, 집행증서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2절에 가서 집행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소에서 뭐 변론 종결 뒤에 신계인하면 승계 집행문, 그 다음에 뭐 조건 성취 집행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들이 여기서 집행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장으로 하셔서, 그럼 강제 집행의 진행, 그러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때 승소 판결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민법과 민소법에서 정리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로 공부했던 거죠. 그럼 그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책임 재산 중에서 뭐 부동산이나 유치동산, 뭐 채권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려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절차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강제집행의 진행에서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그 다음에 2절에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시험에서는 우리가 안 다뤘지만, 강제집행 절차, 즉 경매 절차 등이 진행이 되면 그 강제집행 기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정지를 해야지 알아서 정지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제출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요. 그 다음 3절에 뭐 집행비용 담보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낼 때 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미흡한 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즉시항고를 지게 할 거냐, 아니면 집행하라 이의신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1절에 로마자 1번 즉시항고, 로마자 2번에 집행하라 이의신청,
그다음 로마자 3번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법보좌관들이 이제 집행 절차를 많이 주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래서 이제 즉시 항고할 거냐, 이의신청할 거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거고. 그다음 2절에 부당집행의 구제 방법으로 넘어가서 청구이의, 제3자이의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대비로도 많이 봤죠. 그래서 꼼꼼하게 좀 볼 거고 청구이의, 제3자이의 그다음 로마자 3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 손배 청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제 방법이 이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뭐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시면 금전집행. 그러니까 금전집행은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받을 피보전 채권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금전집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피보전, 즉 갑이 을한테 받을 게 돈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사전 절차 등으로서 제1절에 재산 명시, 그 다음 오른쪽에 재산 조회, 세 번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런 것들이죠. 특히 뭐 재산 명시 신청 이런 거, 채무자 재산을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강제 집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 명시 신청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 절차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2절에 가서 이 부분이 민사집행법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받을 게 돈인데 그럼 채무자 책임재산을 강제집행할 때 이제 강제집행의 대상 중에서 이제 부동산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교재 분량으로. 그러면 2절에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집행은 3단계잖아요.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하죠. 그래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현금화를 하죠. 현금화.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면 이제 배당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은 이렇게 3단계로 가죠. 압류, 현금화, 배당 절차. 그래서 이제 2절 부동산 강제 집행은 이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부동산일 때 로마자 2번에 압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들이 현금화하는 절차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2관에 구체적으로 강제 경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안에 강제 경매가 있죠. 그래서 강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채무자 책임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집행 절차. 그래서 뭐 압류가 경합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로마자 3번에 매각 준비. 그래서 경매할 때 세부적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적인 것들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이제 요 절차들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로마자 4번에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 그다음 매각 조건, 로마자 6번에 일괄 매각.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일괄 경매 청구권 이런 거 봤죠? 그런 절차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로마자 7번에 매각 실시에서 매각 기일에 실시 방법, 그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서 이제 제일 돈 많이 써낸 사람을 이제 매수 신고인으로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세부적 절차.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로마자 8번에 매각 결정 절차. 그래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결정을 해주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된다라는 걸 결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로마자 9번에 대금 지급.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매각 대금을 안 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게 이제 민법 187조 본문의 물권 변동이고 똑같은 얘기가 민지법 135조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10번에 오른쪽에 배당 절차, 즉 매수인의 매각된 가지고 이제 집행법원 판사가 배당표를 작성해 주죠. 그럼 이제 그 배당표에 대해서 우리는 뭐 배당의 소송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10번에 6번에 보면 배당의 소송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배당의 소송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서로 갈 건지 뭐 청구인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고. 그다음 3관의 강제 관리. 그래서 강제 관리는 뭐 개념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서 3절에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받고 3절에서는 선박, 그 다음에 그 선박 이제 그다음 선박에서 이제 로마자 2번 선박, 로마자 3번에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 선박 뭐 등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제 그때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 부동산 집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신 다음에 뭐 선박 등이 문제가 되면 그 사건 맡았을 때 찾아보면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동산집행. 그러면 이제 동산집행에서는 일단 제1관에 유체동산이 있고요. 오른쪽에 2관에 채권집행이 있죠. 좀 이따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산집행 안에 뭐가 들어가요? 채권집행이 동산집행 안에 들어간다. 체계가.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체동산은 뭐 채무자 집에 있는 뭐 이제 가재도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도 유체동산 집행에 보면 로마자 2번에 압류, 로마자 3번에 현금화 절차, 오른쪽에 로마자 4번에 배당 절차 이렇게 있잖아요. 압류, 현금화, 배당 절차 이렇게 가죠. 그런 절차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2관의 채권 집행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봤던 뭐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1목에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즉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금전 채권이다. 그러니까 주로 뭐 월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뭐 통장에 대한 예금, 아니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 집행이 이제 동산 집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민세집행법상으로는 그 체계를 좀 잡으시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로마자 3번에 그 유명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채권일 때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현금화 방법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목의 유체물 인도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그래서 채무자가 뭐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뭐 제3채무자한테 빌려줬다. 그럼 이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채무자한테 갖다 놓고 이제 유체동산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유체물 인도 청구권. 채무자가 갖고 있는 게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물 인도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 중에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뭐 물론 그 밖에 이제 거기 뭐 예탁 유가증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실무 이제 그 사건 맡게 되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뭐 체계만 이제 개념 정도만 체크를 할 거고.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5장의 비금전 집행은 뭐예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닐 때 얘기죠. 제1절에 물건의 인도 집행.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뭐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그 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죠. 뭐 그럴 때 하는 게 제1절의 물건의 인도 집행. 그다음 오른쪽 제2절에 자기 부자기 의사표시 집행에서는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대체집행 간접강제 이건 뭐 민법할 때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대체집행 간접강제 있고 중요한 게 로마자 4번에 의사표시 채무의 집행. 그래서 이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즉 2편이 강제 집행.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서 이제 채무자한테 금전 채권 있고 그다음 비금전 채권 있고 할 때 채무자 이제 금전 채권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주로 이제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제 집행 얘기고. 그다음 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인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등이 뭐냐? 이 형식적 경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 형식적 경매 이걸 합쳐가지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제2절에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담보권 뭐 있어요. 이제 담보권 보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담보권이죠. 근데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이제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도 어떻게 돼요? 전세권도 존속기간 만료하면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되죠.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가등기 담보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도 이제 그 담보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유치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도 담보물권인데 왜 담보권 실행 경매에 들어가지 않고 형식적 경매에 들어가느냐? 유치권은 뭐가 있어요? 경매 신청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유치권자 지위에서 경매 신청권이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유치권자는.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 동순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당권들은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경매 신청권도 있고 여기다 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경매 신청권도 있고 그래서 경매 신청권도 있고 순서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에 들어가는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서 뭐 사실상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자이지만 형식적 경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실질적 경매라고 하겠죠. 그래서 강제 경매랑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합쳐서 여기는 이제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뭐냐? 민법이나 상법상에 이제 별도의 이제 경매 신청권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그래서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유체동산에 뭐 질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대표적으로 뭐예요? 로마자 2번에 나오는 물상대위.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배우셨던 전세권 저당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하면 물상대위권 행사하죠. 그런 것들이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형식적 경매에서 로마자 2번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경매 나오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경매가 형식적 경매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형식적 경매까지가 뭐예요? 협의의 민사집행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하면 이 형식적 경매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보전처분은 보전소송 또는 보전처분 절차가 별도로 이제 로마자 4번. 그 다음에 이제 목차로 보면 4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전처분 절차는 나중에 체계를 잡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강제 경매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제 경매하고 그 다음에 뭐 임의 경매 요거잖아요. 그럼 강제 경매는 좀 전에 보신 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죠. 근데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판결문을 얻는 절차는 우리가 민소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재기 해가지고 그럼 이제 본안에서 승소하려면은 뭐 민법이나 상법 같은 실제법상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민법, 민소법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협의의 강제 집행만을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보전처분은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인데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받는지는 우리가 민법, 민소법에서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보전처분, 즉 민사집행법 절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전처분은 이제 광의의 민사집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광의의 민사집행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행권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민법이나 민소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가 가압류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는 이제 민법이나 민소법에서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전처분은 중요한 게 보전 소송 절차하고요. 그래서 보전 소송 절차하고 보전 집행 절차.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에서 이제 뭐 또 다투거나 이제 서면을 낼 때 지금 내가 다투는 대상이 보전 소송 절차를 다투는 건지 보전 집행 절차를 다투는 건지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체계를 잡아놔야 보전 처분 가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전 소송 절차, 보전 집행 절차.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채권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보전 소송 절차인지 보전 집행 절차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럼 보전 처분은 또 어떻게 나눠져요? 보전 처분은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받을 게 돈이냐. 그래서 이제 보전 처분은 가압류하고 가처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게 가압류죠. 그 다음에 가처분은 뭐 비금전 채권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소유등 청구권, 인도 청구권, 뭐 말소 등기 청구권 이런 청구권자들이 가처분하죠. 그럼 가처분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그래서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이 구법상으로는 이제 기재물에 관한 가처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툼 대상의 가처분하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 가지 나눠지고 다툼 대상 가처분에 뭐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하고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피보전 채권 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가처분 안에서는 다툼 대상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래서 다툼 대상 안에 처분 금지, 점유 이전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민소법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 절차, 그러니까 강제경매에서 아까 보신 대로 집행권을 받는 소송 절차는 민소법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가압류를 받는 절차는 보전소송 절차는 민사집행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광의의 민사집행 이렇게 이제 그 체계를 잡는 거죠. 자, 그러면 2장에 가서서 가압류 절차를 보시면 그 1절의 로마자 2번 보세요. 가압류의 요건도 뭐예요?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신청서 제출할 때 목차를 잡아서 뭐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뭐 이렇게 목차 잡아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시면 가압류 명령 절차,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보전 소송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송으로 가면 판결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2절의 가압류 명령 절차는 이제 보전 소송 절차를 말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로마자 3번에 뭐 심리, 그 다음 로마자 4번에 뭐 재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절의 가압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뭐 항소 제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절차인 거죠. 그래서 뭐 즉시 항고, 이의 신청, 취소 신청. 그 다음 이제 오른쪽 4절에 가서 보시면 가압류 집행 절차. 이거는 뭐예요? 보전 집행 절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3절까지는 이제 가압류 재판에 소위 말해서 인용 재판을 받는 거고, 그에 따라서 4절에 가압류 집행, 그러니까 협의의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전 소송에는 이제 민소법이 적용돼요. 민소법이 준용돼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조문이 없는 것들은 민소법이 준용이 되고, 보전 집행은 뭐예요? 협의의 민사집행. 그래서 협의의 민사집행의 절차들이 준용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전 처분에서는 항상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게 보전 소송 절차인지 보전 집행 절차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투는 이제 방법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가압류 집행, 여기는 이제 협의의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 가압류 집행의 방법에서 대상을 나눠가지고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로 가고,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로마자 6번에 이제 가압류 한 다음에 본압류하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 시기를 소급하잖아요. 그래서 본집행으로의 이행, 그런 절차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장에 넘어가 보면 가처분 절차가 나오죠. 그러면 2절에 가처분 명령 절차, 여기도 뭐예요? 이제 보전 소송에 가처분의 인용 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하죠. 그래서 로마자 1번에 다툼 대상의 가처분 안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있고요. 그다음 2번에 임시지 가처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자 3번에 뭐 가처분 신청 재판, 로마자 4번에 불복 신청.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처분 인용 재판, 우리가 이제 원고가 소재기하면 피고가 뭐 항변하거나 공격 방어 방법 제출하잖아요. 그다음 패소하면은 뭐 항소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3절의 가처분 집행 절차는 뭐예요? 협의의 보전 집행 절차를 말하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가처분 등기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4절에 가처분의 효력, 그 다음에 5절에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 민사집행의 체계예요. 그래서 민사집행의 체계를 가지고 이제 한 10회 동안 해서 보실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요 계관들을 보셨고,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교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총론을 보시면, 자, 총론 교재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2페이지 볼까요? 자, 1장에 민사집행이라고 돼 있고 1절에 의의 뭐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자, 로마자 1번에 1번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몰아서 쓰신 건데, 자, 1번에 보세요.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보전 처분을 제외한 1번, 2번, 3번을 써놓으신 거죠.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은 종국적 집행 절차로서 강제집행, 여기죠? 강제집행.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담보권 실행 등, 그러니까 등이 이 형식적 경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란 담보권 실행 경매하고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그럼 유치권 등은 이제 등은 또 여기를 말하는 거죠. 민상법. 그래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당연히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고 그다음 뭐예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요거예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서 경매를, 그럼 뭐 뭔지는 좀 이따 나오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넓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민사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를 떼가지고 거기를 또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근데 뭐 넓은 의미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시험에,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맨 밑에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은 뭐요? 보존처분까지 포함하면은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체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로 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민사집행의 체계에서는 이제 민사집행법의 체계는 법조문도 그렇게 돼 있죠. 자,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 있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있고, 그 다음 담보권 실행 등의 경매에서 가로 안에 유치권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처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조문의 편제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존처분 절차는 나중에 보존처분에 또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 그 세 번째 줄에 보존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하고요, 집행 절차. 그래서 재판에 동그라미 치시고 집행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보존 재판 절차, 소송 절차, 그 다음 보존 집행 절차.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존처분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걸 체계를 못 잡으면 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퉈야 되는데, 집행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소송을 다투고 이렇게 잘못 다투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에서는 항상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가 구별이 된다. 이제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 판결에 기판력 깨려면 재심이나 추한상소 제기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뭐 즉시항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보존 절차에서도 다툴 때, 채무자 입장에서 다툴 때, 뭐 채권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툴 수 있는데, 이게 소송 절차를 다투는 건지 집행 절차를 다투는 건지 그걸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존 처분의 재판 절차와 보존 처분의 집행 절차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아래 보존 처분의 집행 절차는 뭐예요? 이 지금 위에서 봤던 협의의 민사 집행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절차로 보시고. 그다음 뭐 성질 이런 거 뭐 참고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관의 민사 집행의 종류에서 로마자 1번에 강제 집행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집행권을 취득한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하지만 집행 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집행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국가집행기관이 권원에 표시된, 그러니까 권원 얻는 것까지는 민소법에서 배웠으니까 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강제 실현하는 절차를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 경매, 주로 이제 강제 집행에서 대부분 또 강제 경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강제 경매는 압류, 현금화. 그래서 네 번째로 나오잖아요. 압류해서 현금화, 만족. 그래서 배당 또는 만족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강제 경매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견해 대립이 있는데, 뭐 통설 판례 실무는 사법상 매매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법상 매매로 보는 게 이제 그 박스 안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각주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사법상 매매니까 각주에 미성년자의 매수 신청을 무효.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유체동산의 경매에서 매수인의 뭘 인정해요? 선의취득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동산이 아닌데 이게 채무자 소유인 줄 알고 경매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도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니까. 그래서 오른쪽 5페이지 가셔서 맨 밑에 판례태도 보시면, 판례는 경매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사법상 매매로 보죠. 그래서 공법상 처분이냐 사법상 매매냐 견해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매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뭐 방가로 2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법적 성질은 일반적으로는 사법상 매매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이번에 판결 절차와 구별이 되죠. 그래서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권을 얻는 것까지는 민소법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에 집행권을 만드는 절차인 판결 절차와 구별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똑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도 수서법원, 집행법원이 직무관할이 다르고 관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뭐 이해만 하면 되죠. 판결 절차가 곧바로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이제 판결 절차 중에서 집행 못하는 게 있잖아요. 확인 판결이라든가 형성 판결 이런 것들은 뭐 집행이 없죠. 그래서 집행이 없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어도 가로 안에 가족보호에서 배우셨던 부부의 동거 의무 이런 것들은 강제 집행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판결 절차가 아니어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즉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판결이지 판결 외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급명령, 집행증서, 재소존화해, 조정조서 이런 것들도 판결 절차는 아니지만 이게 다 뭐예요? 집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에 판결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집행 절차도 완료. 즉 별도의 강제 집행 절차가 없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거기는 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263조. 요거는 중요한 조문이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그 기록형에서 보면 가집행 선고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래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니까 가집행 선고를 못한다. 대표적으로 등기 소송은 가집행 선고 못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 뒤에서 이제 보실 거니까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의 집행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 절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4번에 판결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가 병행된다. 그러니까 1심에서 가집행 선고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원고는 이제 가집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피고는 항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집행 절차랑 재판 절차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절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5번에 강제 집행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의 소송, 제3자의 소송. 이건 이제 일반적인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강제 집행의 종류와 관련해서 양가로 1번에 금전 집행에는 금전 집행이라는 건 갑이 을한테 받을 게 돈이다. 즉 피보전 채권이 금전일 때죠. 그 다음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민지법상의 유체동산 안에는 채권 그 밖의 재산권. 그래서 이제 채권은 이제 주로 그 예금 채권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외 재산권은 아까 했었던 그 예금 골프장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특수 주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뒤에 가로 안에 나오잖아요. 민법과 달리 민지법에서는 동산이란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비금전 집행은 갑이 을한테 받을 게 돈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 등등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 등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초 개념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2번에 강제 집행은 물적 집행,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뺏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적 집행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감치시키고 개념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특정 재산을 집행하는 거죠. 개별 집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도산법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 집행. 즉 채무자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빚잔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도산법상 일반 집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개념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은 이제 직접 강제, 간접 강제, 대체 집행. 이건 밑보서 배우셨고 뒤에 좀 자세히 볼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5번에 강제 집행 효과에 따라서는 이제 본집행, 가집행, 보조집행. 이건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보전집행으로서 그 다음에 가집행은 우리가 가집행 선고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민소법에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제 집행의 개별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담보권 실행 경매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정식 명칭은 담보권 실행 경매인데 이게 기니까 강제 경매에 대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강학상 임의 경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담보권 실행 경매란 담보권 가로에 나오잖아요.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질권,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도 존속기간 만료하면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요. 넘어가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8페이지 두 번째 줄 임의 경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되지만 임의 경매는 대표적으로 저당권 등기부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는 그 목적물만 경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서에 서류를 뭘 넣어요? 양가로 1번 마지막 줄 담보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되죠. 그런 절차로. 그 다음 양가로 2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줄 나오다시피 뒤에서 별도로 보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매 절차에서의 이제 공신력의 문제인데 공신력. 그래서 최근 전합제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 보실 텐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실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말소 등기를 해서 찾아올 거냐 아니면 부당이득이냐 불법 손배로 갈 거냐 이제 구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개념이죠.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 양가로 2번은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로 가서 유치권하고 민상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의를 보시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고 민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경매, 이 두 가지를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2번에 양가를 1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그 아래서 두 번째 줄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그 뒤에 계속 보시면 원칙적으로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킨다. 이걸 소멸주의라고 하는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실시되고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이제 우선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 다 되는데 다만 유치권자는 뭐예요? 일반 채권자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문장은 밑줄 쳐두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일반 채권자 동순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배울 거니까 이제 지금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민사법 그 밖의 법률 규정형 경매는 개념만 알면 되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 배웠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일 때 현물 분할을 하면 이제 그 목적물을 그냥 쪼개면 되는데 대금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물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지분별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공유물을 팔 때 이렇게 공정한 방식으로 팔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절차인 경매 절차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라는 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절차인데 이 형식적 경매 중에서 민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의 경매는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공유자들이 현금을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현물로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공유자들이 이제 돈을 나눠 갖는 절차지 공유자들이 뭐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걸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임의적으로 팔고 매도하고 이러면 불공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절차인 법원의 경매 절차를 따를 뿐이죠. 그래서 민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청산 경매, 그다음에 이제 상사매매서 상법에서 배우셨잖아요. 자조매각 경매, 그다음 단주 처리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돈으로 준다. 이럴 때 이제 여기는 즉 양가로 2번은 결과적으로 채권자들한테 만족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전 처분으로 가서 말씀드린 대로 보전 소송 또는 뭐 보전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전 재판 절차를 말하는 건지 보전 집행 절차를 말하는 건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을 보면 두 번째 줄 가압류 가처분의 재판 절차와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절차. 그래서 보전은 항상 이게 재판 절차인지 집행 절차인지를 체계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류는 좀 전에 보신 대로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이고 가처분 안에 다툼 대상 가처분, 그다음 임시지휘 가처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런 취지를 잡으시면 되겠고. 자, 10페이지로 가셔서 2절에서 민사집행의 이상에서는 뭐 됐고 맨 밑에 민소법과의 관계에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두 줄을 볼까요? 자, 이 송달의 문제인데 민사집행법은 송달과 관련해서 민소법과 다른 특징을 두고 있다. 그 문장을 밑줄 쳐두시고. 그러니까 조문은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사건 맡았을 때 문제가 되면 이제 그건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송달에 다른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네 번째 줄에 자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예컨대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 수임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등등의 그 아래줄 맨 뒤에 발송함으로 송달, 즉 발송 송달의 규칙을 송달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송함으로 송달 거기만 밑줄 쳐두시고. 그리고 등기부나 주민등록부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도 돼요. 공시송달의 방법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송달에 특례 규정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뭐 송달이 또 중요하잖아요. 뭐 일단 뭐 채무자나 누구한테 송달이 돼야 뭐 재판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에는 송달의 특별 규정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송달의 문제가 되면 요걸 이제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 자산관리법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발송 송달과 공시 송달의 특례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사건 맡았을 때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민지법의 이상, 뭐 신의칙 이런 거 됐고 넘어가셔서 자 12페이지에 자 12페이지에 뭐 신의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안의 내용들은 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양가리 이번에 집행상 권능의 남용에서
그 마지막 줄 권리남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뒤에서 한 세 번째쯤 시간쯤에 청구이익 소송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청구 이제 강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면 채무자는 청구이익 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그다음 3번은 뭐 금반원 얘기들인데 뭐 그건 뭐 공부할 때 배웠던 시험 대비로 배웠던 얘기들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 3절에 다른 절차와의 구별에서는 도산 절차는 뭐 통합도산법은 따로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이걸 볼 게 아니라 통합도산법은 이제 나중에 뭐 별도로 좀 시간 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15페이지에 체납 처분 절차는 이제 우리 책에 정리된 내용들은 조금 알아둬야죠. 자, 의의를 보시면은 이제 국세 지방세 체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이제 강제 경매나 뭐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될 정도가 되면 보통 세금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세청과의 우유 관계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국세는 뭐 국세징수법이나 뭐 이제 각종 법에서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지방세 징수법이나 등등. 그리고 이제 일반 채권자들, 즉 그 채무자에 대한 이제 개인적 채권자들은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가겠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국세징수법하고 민사집행법이 경합이 될때 이제 보통 뭐 채무자들이 돈 못 갚으면 세금도 당연히 밀렸을 테니까 그럴 때 양자를 조어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도 3단계로 가죠. 압류, 현금화, 배분, 뭐 만족, 배당 이런 3단계 절차를 거쳐요. 다만 이제 국세청에서 뭐 집행권을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잖아요. 체납 세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집행권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문장만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그 아래줄 체납 처분은 조세 채권의 신속한 만족이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체납 처분의 집행 기간은 이제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그다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뭐 그 서울에 사는데 뭐 서울시 세금 안 냈으면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근데 직접 하지 않고 지금은 뭐예요?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어 있죠. 그래서 공매는 세무서장,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근거 조문은 국세징수법, 그다음에 지방세징수법 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되면 뭐 법 좀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2번 내려가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줄을 밑줄 쳐볼까요? 현행법상 체납 처분 절차는 국세징수로 가잖아요. 민사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으로 가겠죠. 근데 별도의 절차인데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도 없고 국세징수법에도 그러니까 채무자 책임 재산에 이제 그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집행 절차,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절차가 경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양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못하고 양 절차에서 채권자, 즉 뭐 국세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이제 일반 뭐 개인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서로 그 각각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제 그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로 이제 국세청에서는 집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채권자들은 민사집행법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징수법상에 이제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일반 채권자들이 거기다 뭐 배당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16페이지 야가로 이번에 체납 처분 압류, 즉 국세청에서 먼저 압류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냥 그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경매 절차 진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뭐예요?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절차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양자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 중 어느 한 절차에서 먼저 진행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냥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주 1번 판례로 내려가 보시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이제 갑에 대해서 이제 B에 대해서 뭐 1억 채권이 있다. 주로 뭐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A한테 돈 빌려준 갑 개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 갑한테 돈을 못 갚으면 뭐 세금도 밀렸겠죠. 그래서 뭐 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다. 그래서 이제 국세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제 A의 재산 뒤져봤더니 이게 유일한 재산이더라. 그럼 이제 이게 경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갑은 민사집행법으로 가는 거고 을은 이제 국세징수법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각주 1번 판례를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절차와 민지법상의 압류 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라도 이건 뭐예요? 압류 경합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한 채권 추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갑이한 압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할 수 있고 청산 절차가 종결이 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 집행 절차에 의한 가압류 압류 효력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징수법상의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 보전 처분에 기한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제 뭐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어른 국세징수법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고 피압류 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국세가 이제 압류 등을 해가지고 추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심 명령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A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면 이제 추심 명령 받은 효력이 소멸되고 갑의 가압류가 살아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절차가 종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보전 처분에 의해서 이미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해서 그 후에 국세청에 압류가 있고 국세청의 압류에서 피압류 채권 추심이 이루어진 다음에 체납 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압류 추심에 따라서 추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B한테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국세청을 상대로 이제 조세 부과 처분이 뭐 위법하다는 이유로 뭐 취소소송 제기해서 이겼어요.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는 받은 세금을 A한테 반환하면 되는 거지 뭐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금 채권은 누구한테 줘요? 조세를 납부한 사람, 즉 조세 납부한 A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를 납부한 A에게 귀속이 되므로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가압류 압류 채권자는 조세부가 처분 취소했다는 환급금액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가압류를 했더라도 별도 절차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압류 추심해서 추심을 받았다. 근데 A가 그럼 추심 받으면은 A가 세금을 납부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A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부가 처분에 대한 뭐 행정소송 제기해서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환급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환급해주면 되지 갑이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로 간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셔가지고 본문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들이 돈 받겠다라는 것을 배당 요구라고 하죠. 근데 강제집행에서는 국세징수상으로는 교부청구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교부청구 개념 가서 보시면 체납자에 대해서 민지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등의 시작이 됐을 때 이제 국세는 세무서장,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체납하기에 교부를 청구한다. 그걸 교부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청구는 이제 배당 요구하고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뒤에 나오죠. 이미 진행 중인 민사집행 절차에 가입해서 체납 조세 배당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 요구라고 하고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교부청구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은 나중에 배당 요구 법리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경매 첫 번째 단계가 압류죠. 그래서 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선등기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어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후 등기자나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뭐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이미 시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16페이지 마지막 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배당 요구 교부 청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뭐 압류를 했다, 교부 청구했다 이런 사람들은 압류했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배당 요구라든가 교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뒤에서 이제 별도로 보실 거니까 뭐 부당이득 해서 뭐 이미 시험 공부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그거는 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참가 압류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맨 밑에 박스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압류 선착주의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본문에 올라가셔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 재산이 이미 강제집행 절차 등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먼저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부 청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왼쪽 편에 반가 1번에 교부 청구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교부 청구에 가름해서 참가 압류 통지서를 재산을 이미 압류하고 있는 집행기관, 그러니까 선행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게 송달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세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을 대리해서 뭐 경매 신청하거나 이럴 테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교부 청구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참가 압류로 들어오거나 이제 그렇게만 알 수 있으면 되죠. 그것을 네 번째 줄 뒤에 참가 압류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반가로 이번에 참가 압류는 선행 압류 기간이 만약에 압류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압류 효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압류 선착주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의의를 볼까요? 체납 처분 절차에서는 압류 선착주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금이 밀리면 뭐 국세, 지방세 다 밀렸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압류 선착주의 개념은 뭐냐? 국세 기본법에 있는데요. 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면 다른 국세나 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징수비 등등은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래서 압류 선착수의,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압류를 먼저 한 그 국세 등이 먼저 가져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세, 지방세, 징수기관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그 취지를 보세요. 다른 조세 채권자보다, 조세 채권자들은 국세, 지방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세청이라든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는데 조세 채무자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넘어가셔서 열의가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조세들이 경합할 때 이제 국세랑 지방세가 다 밀렸을 텐데 그러면 이제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먼저 압류한 국세나 지방세를 먼저 배당해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압류 선착수예요. 선착주의. 자, 그래서 반가로 이번에 보면 압류와 교부 청구 사이에 압류가 우선한다는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1순위 압류, 2순위 압류, 3순위 압류가 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1순위 압류만 먼저 가져가고 2순위, 3순위는 이제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번째 줄에 1순위, 2순위, 3순위 압류가 있었을 때요. 이제 2순위, 3순위 압류는 1순위가 소멸되지 않는 한 참가 압류로 수를 바뀌었고, 그러니까 참가 압류는 뭐 대신하는 거예요? 교부 청구하는 거 대신에 참가 압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압류는 우선권이 있는데 2순위, 3순위는 뭐예요? 조세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압류 선착주의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압류 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는 조금 전에 봤던 참가 압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가 압류는 선행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되니까 교부 청구하는 대신에 참가 압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부 청구자들은 배당 요구니까 이제 결국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가로 3번에 그 압류에서 말하는 압류 선착주의 압류는 1번 압류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2번 압류, 3번 압류는 채권에게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가로 3번에 참가 압류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가 압류는 선행 압류가 해제됐을 때 그때서야 압류 효력이 생긴다. 즉 참가 압류와 교부 청구 사이에서는 뭐예요? 대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등하게 이제 조세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 이번에 압류 선착주의는 조세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순위 정할 때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조세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뒤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배당의 순서에서. 그런 절차로만 그래서 이제 압류 선착주의 개념은 이제 이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통합도산법상의 도산 절차는 여기서 뭐 볼 게 아니라 별도로 그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 강제 집행 절차와 관련해서 세금의 문제는 체납 처분은 뒤에 이제 배당 순서에서도 뭐 당해세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요 우리 교재 정리된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절차로 보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